그날 새벽 유난히 짙은 물안개 속에서 나는 내 피부 위의 점이 미세하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동 상골의 추수철은 늘 같다. 새벽이면 집내와 젖은 땅의 흙냄새가 골짜기를 메우고 닭이 첫 울음을 터뜨리면 장독대 뚜껑에 앉았던 이슬이 또르르 굴러내린다. 그러나 올가을은 달랐다. 강 건너 버드나무 가지가 묵직하게 아래로 처지고 벼 이삭이 지나치게 고개를 숙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내 손목을 보고 괜히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윤화. 왼쪽 손목 안쪽 푸른 핏줄이 비치는 곳에 작은 석류 씨앗 같은 붉은 점이 있다. 외할머니는 그 점을 제복점이라 불렀다. 이 점 가진 아이는 물이 들면 돈이 들고 바람이 불면 좋은 소식이 불어오지. 하지만 엄마, 아니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방식대로 말하자면 집안의 기둥인 강씨어멈은 늘 조용히 내 손목을 가려주었다. 복은 티내면 달아난다. 그 집엔 형제가 둘 있다. 형태서는 집안 논밭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어깨가 넓고 목소리가 낮아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고 어린애들조차 그 곁에 붙으면 묘한 든든함을 느꼈다. 동생 민수는 강에서 자랐다. 물결이 뒤집힐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고 손가락은 낚싯줄을 다루듯 곱고 빠르며 생각은 자주 구름 위를 걸었다. 둘은 나를 동무라 불렀고 나는 둘을 오라버니라 불렀다. 마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던 것은 그 둘이 서로 나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추석이 다가오던 아침 마을 장터가 열렸다. 장정들은 새로 두른 배에 허리띠를 자랑했고 아이들은 송편을 몰래 훔쳐 달아났으며 여인들은 고운 비단 저고리를 꺼내 입고 향을 살짝 어깨에 묻혔다. 그날 무당 연심이 장터를 가르며 지나갔다. 그녀의 방울에는 색실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은빛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연심 아주머니, 올해 물굿은 언제 하시나요? 내가 묻자 그녀는 내 왼손목을 슬쩍 보곤 말없이 웃었다. 물이 부르면 오너라. 점은 네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먼저 안다. 그 답을 듣고 돌아서는데 민수가 잽싸게 다가와 내 장바구니 깊숙이 작은 나무 상자를 쑥 넣었다. 열어보지 마. 강가 오솔길 버드나무 둘째 그루 밑에서 같이 보자. 뭔데 그래? 비밀이야. 윤화야. 비밀은 물에 띄우면 오래 간다더라. 민수의 장난스러운 눈빛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런데 멀리서 태선이 무거운 새끼줄을 어깨에 걸친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쓸쓸했지만 단단했다. 내가 다가가 줄을 받아들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가을물이 변덕스러워. 오늘은 강가 가지 마. 왜요? 바람이 반대에서 분다. 그의 말대로였다. 오후가 되자 유난히 서늘한 바람이 강을 거슬러 불었고 물 표면에는 거미줄 같은 잔물결이 교차했다. 그러나 민수와의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버드나무 둘째 그루 아래에서 민수를 기다렸다. 나무 상자를 열자 향냄새가 먼저 퍼졌다.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와 붉은 유리구슬 하나가 들어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이건 강에서 주운 거야. 보통 구슬이 아니야. 강이 나한테 준 거지. 강이 사람한테 물건을 주나? 너 손목의 점처럼 강에도 표시가 있어.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물비늘이 어둠 속에서 미세한 불씨처럼 깜박이고 버드나무 잎사귀가 서로 스치며 작은 비밀을 속삭였다. 문득 민수가 내 손목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윤화야, 너 그 점 숨기지 마. 내 걸음이 내 복을 데리고 오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그럼 나라도 웃어줄게. 그 순간 잔등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덮였다. 태선이었다. 그의 얼굴에 상처 같은 흙 얼룩이 번져 있었다. 집에 가자. 오라버니, 아직. 가자고 했다. 민수의 눈빛이 번개처럼 스쳤다. 말 없는 순간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새 사이에 툭툭 떨어졌다. 돌아가는 길, 태선은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자 강 시어멈이 기와지붕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물가 냄새다. 어지간히 다녀라. 어머니,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태선이 낮게 말했다. 네가 늘 그렇지. 큰애는 붙잡고 작은애는 풀어주고. 그녀의 말끝에 서늘한 겨울 그림자가 먼저 도착한 듯했다. 그 밤, 달은 늦게 떴고 마당의 장독들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다. 나는 뒤란 우물가에 서서 내 손목의 점을 바라보았다. 촛불 하나를 켜서 비추자 점은 조용히 젖은 숯 같았다. 그때 담 너머로 방울 소리가 스멀스멀 들려왔다. 연심이었다. 윤화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오늘 밤 강이 수면을 바꾼다. 물길이 뒤집히면 사람의 길도 뒤집히는 법. 저더러 어쩌란 말씀이에요? 점은 신호지. 약속은 아니야. 네가 선택해야 한다. 다만 내일 아침 사당에서 향 3개를 함께 태워라. 마지막 향이 꺼지기 전에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걸 속으로 부르면 강이 들을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심은 검은 비단 옷깃을 여미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자국은 흙바닥에서 금방 사라졌다. 방으로 돌아오니 창호, 밖에서 민수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짧고 가벼웠다. 그리고 멀리 외양간 쪽에서 들려오던 것은 태선의 기침, 무겁고 참아낸 기침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더 짙었다. 나는 사당으로 향했다. 송진 섞인 향내가 목을 타고 천천히 폐로 세우며 들었다. 첫 향, 둘째 향, 셋째 향. 마지막 향이 꺼지기 전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소원을 품었다. 누구의 복이든 내 걸음으로 얻고 싶다. 빼앗기거나 빌려오지 않게. 그러자 바람이 한번 서쪽에서 동쪽으로 미끄러졌다. 그날은 장날이었다. 산 너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였다. 장터 한가운데 오래된 비단 가게의 주인이 물건을 펼쳐 보였다. 청실홍실, 올해 마지막 물건이요. 여인들이 모여들었다. 나도 어쩐지 눈길이 갔다. 그때 강 시어멈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 손목을 잡아채더니 가리개 천을 풀어 획 젖혔다. 내 점이 햇빛에 드러났다. 순간 장터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보시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우리 집 아이 손목에 제복점이 있어. 어머, 진짜야? 살면서 처음 본다.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번졌다. 누군가는 나에게 송편을 쥐어주었고 누군가는 부적을 건넸다. 비단 가게의 주인이 성큼 다가왔다. 아씨, 이 비단 한 피를 드리지요. 복이 들어오는 손이라면 내 물건도 덕을 보겠지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그러나 어멈은 그 비단을 잽싸게 받아 내 품에 넣었다. 사양하지 마라. 흘러오는 걸 막지 마. 그녀의 눈빛은 낯설게 번들거렸다. 민수가 어디선가 나타나 내 곁에 섰다. 윤화야, 괜찮아? 그의 손등이 떨렸다. 반대편에서 태선이 다가왔다. 집으로 가자. 그의 음성은 낮고 다정했지만 그 속에 감춘 단호함이 더 깊었다. 그리고 사람 무리가 둘로 갈라지듯 장터가 다시 술렁거렸다. 서울 상인들이 왔다. 누군가 외쳤다. 말과 수레가 먼지를 일으켰다. 옷차림이 반듯한 중년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훑었다. 그의 눈은 매서웠다. 그는 내 손목을 보며 어딘가에 표시하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 시어멈에게 정중히 절을 했다. 산에 데오라 하오. 우리 집안에 오래 묵은 상문을 씻을 아이가 필요합니다. 복의 표식을 가진 아씨라면 더할 나위 없소. 우리 상단에 들어오셔서 함께 길이를 열어주시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얼굴과 내 손목 그리고 그 사내의 입술을 번갈아 오갔다. 민수의 눈동자의 물이 일렁였고 태선의 어깨는 서서히 굳어졌다. 강 시어멈은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상단의 일이니 허튼 소리겠습니까? 다만 아이의 의사도 물어야지요. 사람들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장터의 소리들이 멀어지고 내 심장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때 연심의 방울이 챙 하고 울렸다. 마치 누군가 답을 재촉하는 듯 나는 목구멍이 말라 혀가 붙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윤화야, 선택은 내 거야. 강이 부르든 비단이 부르든. 태선은 내 앞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나는 길을 정돈하겠다. 그 순간 장터 뒤편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졌다. 강이 역류한다. 사람들은 일제히 강가로 달려갔다. 나도 고개를 돌렸다. 정말로 강이 거꾸로 흘렀다. 아니, 흘러들던 바람이 강물 표면을 밀어 올리며 물결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처럼 보였다. 물 위에서는 어제 민수가 준 붉은 유리구슬과 똑같은 빛이 몇 점 반짝였다. 대호가 그 광경을 보더니 미간을 좁혔다. 길일의 징조 혹은 경고, 연심이 내 옆에 섰다. 이럴 때야말로 향세계를 태우고 물길을 물어야지. 그러나 강시어멈은 내 팔을 꼭 잡았다. 지금은 집으로 간다. 물이 사람을 부르는 날은 단단히 문을 닫는 게 법이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 머릿속에서 세 개의 길이 동시에 열렸다. 상단과 함께 떠나는 길,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는 길, 그리고 강으로 가는 길. 그 어느 길도 가볍지 않았다. 민수의 숨결이 내 귓가를 스쳤다. 내가 함께 가줄게. 어디든. 태선은 조용히 허리에 새끼줄을 풀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잡고 서 있어. 내 발이 흔들릴 때 줄은 마음을 붙들어준다. 그때였다. 물가 쪽에서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사람들 틈이 갈라지며 작은 소녀 하나가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소녀의 손목 안쪽에도 나와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외쳤다. 이 아이, 어젯밤에 점이 생겼어요. 이건 대체 무슨 뜻이죠? 장터는 숨을 삼켰다. 대호는 놀란 듯 한 발 물러났고 연심은 방울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강시어멈의 얼굴이 석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복이 나뉘면 화도 나뉜다. 내 손목의 점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에서는 여전히 물결이 거꾸로 스며들듯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나에게, 소녀에게, 강에게, 그리고 하늘의 흐린 해에게 번갈아 꽂혔다. 나는 알았다. 오늘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대신 선택할 것이란 걸. 마침내 나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닿는 순간 내 발 아래의 흙이 미세하게 꺼져 내리며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의 모서리가 드러났다. 작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 민수가 준 그것과 똑같은 상자였다. 흙에 반쯤 묻힌 상자에서 붉은 빛이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의 뚜껑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두 남자의 손이 동시에 내 손목을 붙잡았다. 한 손은 따뜻했고 다른 한 손은 거칠었다. 그리고 내 귀에 서로 다른 속삭임이 겹쳐 들렸다. 열지 마. 지금 열어. 그 상자의 뚜껑을 열기도 전에 두 개의 손길이 내 손목을 붙잡은 순간 마치 내 심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나와 형제, 그리고 땅에서 드러난 나무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터의 소음은 멀리 밀려가고 강물 뒤집히는 소리만이 귀에 가득 찼다. 따뜻한 손은 민수의 것이었고 거친 손은 태선의 것이었다. 두 오라버니의 손이 내 손목 위에서 서로 부딪히자 내 심장이 두 배로 뛰기 시작했다. 윤화야, 지금 열어야 해. 민수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떨리며 흘러들었다. 아니, 아직이다. 덮어두어야 한다. 태선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나는 두 손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 순간 연심의 방울이 다시 울렸다. 챙, 은빛 떨림이 허공을 가르자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번졌다. 제복점이 둘이라니 불길하다. 강이 경고하는 거 아냐? 혹시 저 아이들이 화를 나누는 걸까? 그 순간 상단의 사내대오가 앞으로 나섰다. 나무 상자는 우리 집안이 찾던 물건과 닮았다. 그는 눈을 좁히며 말했다.
혹시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한 구슬이 아닐 수도 있어. 민수는 그 말에 손을 움켜쥐며 대답했다. 이건 강이 내게 맡긴 거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태선은 묵묵히 나무 상자를 다시 흙 속에 묻으려 했다. 그러나 땅은 이미 흙비린내를 풍기며 벌어진 틈을 닫지 않았다. 밤이 찾아왔다. 마을은 강 역류의 징조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집집마다 조용히 불린 기도를 들으며 잠들었고 어른들은 수랑아리 앞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호 밖에서 달빛이 사방으로 퍼지고 내 손목의 점은 은근한 불씨처럼 달아올랐다. 그때 민수가 창밖에서 속삭였다. 윤화야, 나와. 나는 조심스레 대문을 나섰다. 그는 강가까지 나를 이끌었다. 밤물결은 여전히 거꾸로 흘렀고 물 위에는 작은 불빛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수백 개의 붉은 구슬 같았다. 이걸 봐. 네 점이 물 위에 퍼진 거야. 강이 너를 부르고 있어. 민수야,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오히려 설렌다. 강이 우리와 약속하는 거니까. 민수는 주머니에서 다시 은목걸이를 꺼냈다. 윤화야, 이 목걸이 받아줘.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라는 증표야. 내 손이 목걸이에 닿는 순간 강 건너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태선이었다. 그는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다. 민수, 그만해라. 강은 약속하지 않아. 시험할 뿐이다. 형은 늘 막아. 하지만 윤화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 형제의 목소리가 부딪히자 물결도 더욱 세차게 일렁였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강 위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발밑이 흔들리고 수많은 속삭임이 물 아래에서 올라왔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며칠 후 마을에는 낯선 인물들이 들어왔다. 대호가 데려온 상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흰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쓰고 수레에는 각종 보화가 가득 실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당당한 풍채와 불을 부러움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봤다. 상단의 장로격인 노인이 말했다. 제복점은 우리 집안의 빚을 갚을 열쇠다. 윤화 아씨, 우리와 함께 가서 재물의 의식을 행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 집안의 저주가 풀릴 것이다. 나는 당황했다. 저주라니요? 노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호의 집안은 오래전 강을 거슬러 상단을 세운 죄로 후손마다 아이를 잃는 불운이 이어졌다. 제복점은 그 불운을 막는 징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윤화가 가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마을을 떠나면 화가 우리에게 온다고 두려워했다. 그날 밤 강시어멈은 나를 붙들고 속삭였다. 너는 내 딸이다. 내 복이든 화든 이 집 안에서 감당해야 한다. 절대로 외지인 따라가지 마라. 다음 날 연심이 나를 불렀다. 그녀는 작은 사당에서 향을 태우며 말했다. 윤화야, 내 점은 단순히 제복점이 아니다. 그것은 분복점이다. 복을 나누기도 하지만 화도 나누는 점이지. 만약 너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에게 나타났다면 마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거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러면 그 소녀는 너의 거울이다. 네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녀의 운명도 바뀐다.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단순히 나만의 운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며칠 뒤 상단은 의식을 치르겠다며 강가에 제단을 세웠다. 향과 비단, 금은 보화가 강물 위에 띄워졌다. 민수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저건 욕심이야. 강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태선은 그를 막으며 낮게 외쳤다. 하지만 거역하면 마을에 화가 닥칠 거다. 나는 두 형제를 바라봤다. 그 순간 강 위에서 또 다른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구슬 같은 빛들이 하나둘 모여 마치 사람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강이 혼이다. 누군가 소리쳤다. 빛의 형상은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목 위점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강 위의 빛이 손을 뻗어 내 쪽으로 다가오자 민수와 태선이 동시에 나를 향해 뛰어들었다. 한쪽은 나를 끌어안으려, 한쪽은 나를 밀어내려. 그리고 강물은 마치 입을 벌리듯 우리 발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강이 입을 벌린 그 순간 나는 내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물길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을 뼈로 깨달았다. 물가가 허물어지며 발밑에 진흙이 움푹 꺼졌다. 민수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며 앞으로 끌어당겼고 태선의 손바닥은 내 어깨를 밀치며 물의 입에서 떼어놓으려 했다. 둘의 힘이 어긋나자 내 몸은 순간 공중에 떠올랐다가 모래 위로 떨어졌다. 귓속 가득 찬 물소리. 그러나 그 물소리는 언어였다. 흐를 곳을 정하라. 너의 점은 나누는 점, 분복점. 빛의 형상, 강희혼이 손을 내민 채 물 한가해 사이에 서 있었다. 그 손이 가리킨 것은 두 개의 나무 상자였다. 하나는 내가 흙에서 발견한 상자, 하나는 민수가 내게 주었던 상자. 두 상자에서 미세한 붉은 빛이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지금은 안 된다. 태선이 내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흐름이 너무 거세. 민수는 이마의 물기를 손등으로 훔치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윤화야, 상자를 열어. 강이 기다린다. 그때 바람 끝에서 익숙한 방울 소리가 났다. 연심이었다. 그녀는 무릎까지 치렁한 검은 치마를 끌며 제단 앞에 다가섰다. 상자를 열어도 되는 시간은 한 번뿐이다. 역류가 끊어지고 되돌아가기 전 단 한 번. 그녀의 눈빛이 내 손목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너만 열 수 있다. 대호와 상단 사람들은 뒤편에서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호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내게 고개를 숙였다. 아씨, 제 의식은 해를 막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무덤 문을 닫는 마지막 열쇠요. 부디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의 말과 동시에 사람들 틈에서 낮게 울음 섞인 기침 소리가 났다. 강씨 어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은 밤사이 10년은 늙은 듯했다. 그가, 아니 어머니 내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내 손목을 덮었다. 그 상자, 내가 묻었어. 숨이 막히는 고백이었다. 언제요? 네가 태어나던 날, 내 외할미가 죽기 전 내 귀에 대고 속삭였지. 이 집안은 빚을 반으로 나누어 갚을 팔자다. 이 아이는 분복점을 타고났다. 복과 화, 둘 다 나누는 아이. 난 무서웠다. 그래서 상자 하나를 강가에 묻고 다른 하나는 강이 가져가게 놔뒀다. 둘 중 하나만 남으면 너의 짐도 마을의 짐도 반으로 줄 거라 믿었다. 뜻밖의 고백에 장터가 술렁였다. 연심의 방울이 낮게 진동하며 말을 잇는다. 분복점의 아이가 두 상자를 동시에 마주하면 물길은 묻는다. 어디로 나누랴? 그 누구도 대신 답할 수 없다. 나는 어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자위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멈, 왜 내 점을 장에서 드러내셨어요? 네가 숨어 사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숨어 있으면 복은 썩는다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욕심을 내었구나. 그 말에 내 가슴 어딘가에 조용한 금이 갔다. 강둑에 서 있던 작은 소녀, 나와 같은 붉은 점을 새로 얻은 그 아이, 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다.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와 초록 이삭 같은 호기심이 반씩 담겨 있었다. 연심이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목과 소녀의 손목을 번갈아 가리켰다. 거울. 그녀가 단 한 단어를 뱉었다. 윤화의 선택이 비칠 거울. 나는 두 상자 사이에 무릎을 꿇었다. 뚜껑에는 오래전 물이 스치고 간 흔적이 손가락길 만한 물무늬로 남아 있었다. 연심이 방울로 바람의 방향을 재더니 낮게 읊조렸다. 서쪽 한 번, 동쪽 두 번. 지금이야. 뚜껑이 열린 순간 물비늘 같은 붉은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다. 그것은 구슬이 아니라 씨앗 같았다. 빛의 씨앗. 한 상자에서는 복의 향내가, 다른 상자에서는 빚의 금속 냄새가 났다. 연심이 낮게 외쳤다. 나눠라. 네가 정한 규칙대로.
다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요? 분복점은 나눌수록 옅어진다. 마지막 분배를 마치면 내 점은 사라질 수도 있다. 네가 믿어온 약속들과 함께. 그 순간 대호가 손을 내밀며 외쳤다. 아씨,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오. 우리 집안은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소. 조상대에 강이 돌을 옮겨 제방을 쌓은 죄, 그 죄를 갚고 싶었을 뿐이오. 뜻밖의 두 번째 진실이 번개처럼 마을 한가운데를 갈랐다. 강 시어머니 고개를 획 들었다. 내 조상이 제방을 쌓았다고? 대호가 힘없이 웃었다. 아니요, 어머니. 그건 당신의 집안이요. 그의 눈빛이 태성과 민수에게 돌아갔다. 강씨 문중 어른들이 수년 전 홍수를 막겠다며 강이 돌을 빼갔다. 그해 겨울 우리 집안 아이들이 잇따라 죽었고 전염병의 소문이 우리에게만 엮였다. 이후 우리의 죄라 불린 저주는 사실 우리 모두의 빚이었소.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걸렸다. 어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우리가 연심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은 기억한다. 누가 돌을 뺐는지, 누가 말을 감췄는지.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윤화야. 나눔은 누구의 체면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물의 빚을 갚는 일이다. 나는 씨앗 같은 빛의 입자들을 두 손으로 바쳤다. 내 손목의 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맥박처럼 규칙적으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윤화야, 마을부터 살리자. 내 몫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 태선도 옆에 섰다. 네가 정하면 내가 그 길을 정돈하마. 나의 도리는 무엇인가? 사랑과 의리, 가족과 마을, 타인의 아이들, 그리고 내 삶. 물소리 위로 내 심장 소리가 겹쳐 들렸다. 나는 연심에게 물었다. 규칙은 내가 정한다 했지요. 그러면 나눔의 도를 바꿔도 됩니까? 책임을 감당한다면? 연심의 대답은 짧고 깊었다. 나는 입자를 세웠다. 10개, 20개, 40. 셀 수 없는 빛이 내 손 위에서 떨렸다. 그리고 선언했다. 첫째, 마을의 제방을 다시 쌓는다. 빠진 돌은 빚으로 기록되고 돌을 가져간 집안이 먼저 갚는다. 둘째, 상단의 아이들에게도 빛을 나눈다. 아이가 숨을 붙들 수 있을 만큼만, 그 이상은 욕심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나와 거울의 아이, 그 소녀에게는 나머지의 절반씩. 대호가 고개를 들었다. 절반이면 우리 집안의 저주는 끊기겠소? 연심이 대답했다. 저주란 말을 사람들이 만들었을 뿐. 흐름이 바로잡히면 숨도 고르게 돌아온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말을 이었다. 4점, 분복점에 남은 불씨는 강으로 돌려보낸다. 이 마을이 다시 필요로 하면 강이 알아서 올 것이다. 특정 집에 묵지 않는다. 연심이 방울을 들어 위로 뻗었다. 방울 소리가 하늘로 가늘게 새우며 들었다. 네가 대가를 감수하면 강도 수긍하리라. 그 대가는 무엇일까? 물의 언어가 귓속에서 답했다. 기억의 덜어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기억을요? 너를 붙잡아 물을 가두는 기억. 그 기억을 덜어내면 너는 흐름이 된다. 나는 민수와 태선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이 물안개 속에 겹쳐 보였다. 내 안의 사랑, 오래 쌓인 의리, 나를 여기 붙들어둔 수많은 장면들이 물결에 젖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입자들이 흩어졌다. 일부는 제단 위 등불에 스며 금빛으로 잦아들고 일부는 아이의 가슴 위에 내려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멈추게 했다. 연심이 인도하는 손길을 따라 가장 무거운 한 줌의 빛을 나는 강물 속으로 돌려보냈다. 물이 그것을 삼키며 반짝였다. 그 순간 내 손목의 점이 지는 별처럼 한 번 크게 타오르더니 뜨거움이 사그라졌다. 민수가 내 손을 붙잡았다. 윤화야, 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다음 순간 표정이 흔들렸다. 왜냐하면 그의 손의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 어딘가 그와 함께 웃고 울었던 구체적인 장면들이 물감 풀리듯 번졌다.
사랑의 모양은 여전했으나 윤곽이 흐려졌다. 대가였다. 태선이 나의 반대편 손을 덥석 잡았다. 네가 정한 규칙, 내가 지키마? 제 방은 내가 다시 쌓겠다.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 젖은 논두렁에서 미끄러지던 장난스런 모양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사물과 사람을 흐르게 하는 빈자리가 생긴 탓이었다. 그날 해질녘 마을 어른들과 상단 사람들이 함께 돌을 날랐다. 남의 빚, 나의 빚, 마을의 빚을 한참 동안 무겁게 들었다. 대호는 제단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말했다. 이제부터는 강을 거슬러 부를 모으지 않겠다. 흐름대로 벌고 흐름대로 내겠다. 강씨 어멈은 그 곁에서 울음을 삼켰다. 우리가 빚을 감추어 너희의 저주를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대호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같은 물가의 사람일 뿐.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강은 역류를 멈추고 조용히 제 길로 흘렀다. 별무리 하나가 강물에 길게 누웠다. 소녀의 손목에서 붉은 점이 한 톤 옅어졌고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연심이 내 귀에 속삭였다. 남았구나. 뭐가요? 내 점 아주 사라지진 않았다. 필요할 때 다시 뜨거워질 만큼의 불씨.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됐어요. 며칠 뒤 상단은 떠났다. 떠나는 날 대호가 내게 작은 목판 하나를 건넸다. 물의 장부라고 새겨진 낡은 판이었다. 흐름을 기록하시오. 복이든 빚이든 숨기지 말고. 나는 판을 받아 장독대 벽에 걸었다. 그날부터 마을은 돌과 곡식을 나눌 때마다 장부에 선을 그었다. 들어옴 한 줄, 나감 한 줄. 장부의 줄은 강의 물결처럼 일정하게 이어졌다. 민수는 강에서 배를 다듬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예전만큼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이려 애썼다. 어느 오후 그는 물가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예전에 우리였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더 오래 갈 것 같아. 흐르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럼 됐지. 태선은 제 방을 다 쌓고 버드나무 둘째 그루 아래에 작은 돌탑을 세웠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새끼줄 하나를 건넸다. 네가 흐를 때 붙잡을 줄. 나는 그 줄을 손에 감았다. 손바닥의 온도와 기억의 온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다. 강 시어멈과 나는 마당의 장독에 새 종이를 붙였다. 숨기지 않기. 어멈은 그 글자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숨기지 않자. 복도, 빚도. 그리고 가만히 내 손목을 쓸어내렸다. 거기에는 이제 흐릿한 점이 있었다. 어멈이 말했다. 너를 덜어낸 게 아니라 우리를 더한 거다. 연심은 방울을 닦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분복점의 아이는 혼자가 아니다. 거울의 아이, 너, 그리고 물. 셋이서 균형을 잡는다. 언젠가 또 물이 방향을 바꾸면 너의 불씨가 내 길을 알려주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도 규칙은 같을 거예요. 숨기지 않고 먼저 갚고 남은 것을 나누고. 가을이 완전히 깊어져 들녘의 볏짚 더미에서 달 냄새가 났다. 마을 아이들이 강둑에서 송편을 던지며 놀았다. 어느 아이가 물에 비친 별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 별, 우리 장부처럼 줄이 있다. 나는 웃었다. 장부의 줄이 별의 길과 닮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붙잡고 놓아주는 것, 모두 물길의 다른 이름이었다.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 나는 버드나무 둘째 그루 아래에서 다시 작은 붉은 빛을 보았다. 땅이 아주 조금 내려앉으며 한때 묻었던 상자의 자리가 새하얀 서리 속에 윤곽을 드러냈다. 상자는 없었다. 대신 얇은 물막이 얼음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흐르는 붉은 불씨가 보였다. 내 손목이 미약하게 데워졌다가 금세 식었다. 나는 그 불씨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흐를 곳을 알았다면 굳이 이름을 묻지 않을게.
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나직한 물결이 돌아와 발목을 스쳤다. 그 온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